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조선시대 혼군에 대한 얘기 나눠봅니다.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소임을 다하고 능력 있는 참모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한 어진 임금, 성군이 있는가 하면 국가와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고 간신과 함께한 어리석었던 임금, 혼군도 있는데요. 혼군이 왕이 되면 나라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죠. 폭정과 사치로 조선 최초로 탄핵을 당했던 연산군에 이어서 뛰어난 정치력과 패륜이 공존했던 두 얼굴의 광해군, 반정으로 왕이 됐지만 삼전도의 굴욕을 겪은 무능의 군주 인조, 그리고 임진왜란에서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선조까지 이 4명의 혼군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시대에 무엇을 배워야 할지 조선 왕실 역사 전문가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말씀 나눕니다. 역사학자 신병주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혼군 연산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광해군 이제 얘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세자로서 굉장히 그 임금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임진왜란 일어나니까 네. 이 선조는 그 서울을 떠나 결국 의주까지 피난 가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왕에게 무슨 그 뭐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 왕실이 끊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선조가 뭔가 이 광해군을 후계자로 삼는 걸 계속 미뤘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왕의 유고가 생기면 왕실이 끊기니까 네. 이제 좀 못마땅히 했지만 광해군을 세자로 삼은 후에 조정을 둘로 나눠요. 그래서 자신은 우주까지 피난 가고 광해군은 직접 전장에 가서 의병들 모집하고 참전 활동을 하라. 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분조라 그래요. 조정을 둘로 나눴다. 왕이 있는 곳을 대조, 광해군이 세자로 있는 곳을 소조라고 했는데 이때 광해군이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의병 활동도 하고 이 민심을 얻어나가면서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죠. 네. 왕은 저렇게 막 비겁하게 저 멀리까지 피난 갔는데 세자가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해서 이 광해군이 결과적으로 임진왜란 때 상당히 민심을 얻게 되고 이것이 결국 이 왕이 되는데도 중요한 그 자산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비교가 많이 됐겠어요. 백성들로서는 임금하고 세자하고 어떻게 아비는 저렇게 내빼는데 아들은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가. 근데 왜 선조는 광해군을 좀 못마땅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조도 이 할머니가 그 후궁 출신이에요. 네. 선조의 그 할머니가 되는 사람이 중종의 후궁인 창빈하시고 그 아들이 덕훈군인데 요 선조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조는 반개 출신으로 최초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네. 그런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적자 즉 왕비와의 사이에 낳은 그런 아들을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의인왕후 박씨라고 이 왕비가 자식을 못 낳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쨌든 후궁 소생인 광해군에게 기회가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 후궁 출신이라는 이런 부담. 그래서 훗날 적자인 영창대군이 태어나니까 상당히 영창대군을 후계자로 그 지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선조가 1608년 영창대군이 3살 때 승하를 하게 돼요. 네. 아마 한 선조가 3, 4년만 더 살았어도 이 적자인 영창대군이 후계가 될 뻔했다는 세자가 거죠. 바뀌고 임금이 바뀔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 광해군이 사실 세자로 16년 동안이나 세자로 즉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은 그 후궁의 소생이라는 것 때문에 내내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더구나 이 1606년에 영창대군이 태어나고 선조가 상당히 영창대군을 이뻐하고 이러니 더 불안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선조가 1608년에 승하를 하고 본인이 왕이 되니까 그런데 항상 영창대군의 존재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광해군이 폭정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도 이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역모를 꾀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아주 강하게 수사하면서 결국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보낸 후에 증사례를 해가지고 골방에 가둬놓고 불 떼가지고 증기에 의한 이 사망, 살해죠.
이게 상당히 정말 그 당시에 뭐 신하라든가 백성들한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동생인데 그렇죠. 어린 동생을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 항의하는 영창대군의 어머니 임목대비를 지금의 덕수궁 소궁으로 유폐시켜 버립니다. 네. 이거 결과적으로 보면 계모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대비예요, 대비. 왕실의 최고르는데 소궁에 유폐시키고 이런 그 폐모살제라는 말로 이제 결국 기록에 남는데 이게 완전히 민심을 이반시켜.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폐륜 정권 이렇게 된 거죠.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으니 예. 이건 폐륜이다. 민심을 얻기가 어려웠겠네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상당한 정치 세력도 광해군을 지지하고 집권 세력들 중에서도 이탈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이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되면서 소수의 세력만 결국 남게 되고 대북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광해군과 대북 세력은 마지막에 이제 급하게 되니까 각종 공안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영모 네. 사건이. 그 과정에서 강경하게 진압을 하고 거기다가 또 기름을 부은 게 광해군도 궁궐 짓는데 되게 집착을 해요. 네. 이 자신의 어떤 정통성 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 인왕산 자락의 인경궁이라는 뭐 경복궁보다 훨씬 규모가 큰 궁궐 조성도 하고 지금 또 우리 저 서울에 남아 있는데 경희궁 아시죠? 네, 이게 네. 광해군도 처음 지은 궁궐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런 방식으로 네. 뭐 창경궁, 창덕궁 이렇게 중건에 더해서 이렇게 새로운 궁을 짓다 보니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큰 공사하면 엄청 돈 들어가야 돼요. 세금이 엄청 들어가죠. 예, 그런 과정에서 네. 또 이 소위 말해서 광해군이 이렇게 무리하게 궁궐 공사하는데 거기에 뭐 요즘 그렇지 뭐 기부하고 뭐 이렇게 돈 내고 이런 사람들을 막 정승으로 막 발탁하기도 하고 판서하고 네. 그야말로 이런 그 뭐 거의 요즘으로 치면 뭐 돈을 받고 이런 관리를 임명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이 예. 광해군을 완전히 이제 민심하고 이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출발은 좋았는데 그러니까 성군도 언제든지 혼군이 될 수 있다는 걸 사실 보여주는 예네요. 그렇죠. 초반에는 네. 성군이었지만 이런 그 공안 정국 과정에서 이제 완전히 소수의 측근 세력에만 의존하는 그런 정치 네. 형태가 광해군을 이제 폭군으로 몰아간 거죠. 네. 이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쫓겨나잖아요. 그 유배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죠. 예, 광해군은 왕으로서는 15년 제위했는데 유배 생활은 18년 했어요. 또 유배 생활 멘탈이 제 생각엔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유배 가시면 오래 못 사시잖아요. 연산군은 네. 유배지에서 2달 만에 뭐 정말 화병으로 죽었는데 이 광해군은 18년을 유배 생활을 하고 결국 강화도와 교동도를 거쳐 제주도에서 지금 또 제주도에 가시면 광해군 유배지 요 표석이 있어요. 돌로 네. 만든 요 바로 이때도 보면 광해군이 마지막 이제 유배 생활할 때 되게 비참한 생활도 했고요. 그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그 좀 여종 한 명을 이제 그 뭐 맡겨가지고 뭐 밥도 해주고 뭐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 그 이 여종이 제대로 뭐 밥을 해주거나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해군을 하루는 불러가지고 너가 그래도 내가 한때는 이 나라의 왕이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니까 이 여종이 딱 이런 멘트를 해요. 그러니까 왕으로 계실 때 좀 잘하지. 이제 와서 저한테 왜 그러냐고 딱 이게 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백성의 원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광해군 이제 앞뒤로 이제 아버지인 선조가 있고 이제 반정으로 집권한 인조가 있는데요. 이 반정으로 집권한 인조도 사실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 혼군으로 분류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책에서 연산군이 조선의 10번째 왕이고 그다음이 선조가 14번째. 그다음에 이게 좀 3연속 혼군. 선조, 광해군, 인조. 그래서 얼마나 백성들이 이 시기에 힘들었겠어요. 진짜. 결과적으로 제가 이 선조하고 인조를 혼군으로 꼽은 이유는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 왕이다. 네. 선조 때 임진왜란 그리고 인조 때 병자호란. 그럼 선조 얘기부터 해볼까요? 선조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조선시대 최초의 방계 출신의 왕이다. 후궁한테서 이제 태어났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왕비는 무조건 한 명이에요. 왕비가 돌아가시면 계비를 맞이하는데 왕비나 계비의 소생은 적자가 되는 거고 왕비나 계비만 믿고 있다가 보면 왕실의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이 안 되니까 왕도 합법적으로 처벌드릴 수 있어요. 왕의 처벌 후궁이라고 하고요. 후궁은 이제 궁녀 중에서 주로 왕이 이제
선택을 하죠. 네. 승은 후궁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이렇게 왕이 궁궐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조금 마음에 드는 궁녀가 있으면 고개를 들라 들었는데 뭐 김태희야. 너 이제부터 교수님 나를 연기 모셔라. 잘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장희빈도 바로 그런 승은 네. 후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후궁도 보면 최저 직급이 종사품 요즘으로 치면 사급 공무원. 굉장히 높은 예, 예.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최고 직위가 빈. 네. 그래서 희빈장 씨, 숙빈채 씨, 경빈박 씨. 네. 빈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빈이 되려면 후사를 낳아야죠. 그렇죠. 왕자를 낳아야죠. 다 왕의 아들 뭐 예. 토익 점수 내신 성적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왕의 아들 한 방이 바로 이제 빈까지 승진을 하게 되고 네. 바로 그런 어떤 후궁의 소생들을 우리가 왕실의 반계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조도 바로 이 할머니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빈안 씨라고 중종의 네. 후궁인데 선조가 굉장히 명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임진왜란 전에 당쟁이 뭐 너무너무 심했었죠. 바로 예. 그런 거에 조정자 역할을 잘못한 거죠. 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그 왕자로 있을 때 되게 이제 명석했다는 이런 일화가 몇 개 전에요.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명종이 이제 왕자들 불러 모아놓고 한번 너희들 머리가 얼마나 컸는지 알아보려고 내가 익성관 한번 써보게 하겠다 네. 하니까 딴 왕자들은 뭐 난리가 났어요. 익성관 쓰고 뭐 셀카 찍고 난리가 났는데 이 선조가 되는 하승군만은 안 쓰는 거예요. 너 왜 안 쓰냐? 이것은 왕만이 쓸 수 있는 것이 어찌 제가 감히 쓰겠습니까? 와, 그때 그냥 임금의 마음을 확 그렇죠. 사로잡았겠네요. 기록에도 딱 나와요. 그래서 예. 명종이 왕위를 계승할 뜻을 전하였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도 이 살인파들 좀 능력 있는 살인파들 우리 잘 알고 있는 율곡이 뭐 유성룡 뭐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이양복 이덕경 다 요즘 표현을 하면 선조 키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관직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선조 때부터 당쟁이 시작되고 특히 선조는 1589년 정열이 명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서인들이 동인들을 엄청나게 공격을 해가지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국론이 분열되고 일본은 전국시대 통일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뭐 단합이 돼 있는데 조선은 정치적으로도 너무 내분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임진왜란을 초래하는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네. 볼 수 있죠. 정말 왕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군요. 예, 한쪽에 치우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 사실 그 분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아들인 광해군한테 한쪽을 맡기고 이제 본인은 피신을 갔단 말이에요. 명석하신 분인데 좀 겁은 많으셨나 봅니다. 그렇죠. 이제 어쨌든 예. 그 당시에 리더가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그 나라를 사수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지 않고 특히나 서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뚫려도 이제 평양에는 그거를 같이 왕이 함께 네. 지키자고 뭐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 다 건의했지만 내가 더 좀 안전해야 된다 해서 거의 명나라하고 적경 지역인 의주까지 피난 가는 거거든요. 네. 원래는 뭐 명나라까지 가려고 했는데 얘기도 명나라에서 오지 말라 있던데. 그러는 거죠. 세상에. 왜냐하면 얼마나 명나라 창피한 입장에서는 일이에요. 그럼 예. 전쟁이 이제 저 중국까지 확산이 되니까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백성들을 실망시켰고 특히나 선조는 또 어디서 잘못했냐 하면 전쟁이 끝난 후에 농공 행상 네. 우리가 공을 논해서 상을 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 근데 이제 선조는 바로 전쟁에서 죽으라고 싸웠던 사람들을 선무공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8명 임명하고 네. 반면에 자신을 따라 의주로 피난했던 피난길을 수행했던 사람들을 호송공신이라고 하는데 이 호송공신은 무려 80몇 명.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큰 뭐 일 같은 거 일어났을 때 제대로 된 저 사람 저 상 받을 사람이 아닌데 상 받고 이러면 되게 민심 위반되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얼마나 고생을 그렇죠.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때도 보면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사람들의 공은 상당히 인색하게 평가를 했고 그래서 우리 곽재우 장군이나 뭐 이런 의병장 한 명도 공신 책봉이 안 돼요. 네. 선무공신. 반면에 그 의주 따라 자신의 피난길 수행해주고 뭐 지켜준 사람들은 대거 공신 책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눈이 좀 멀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보는 해안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위기 관리 능력에서도 네. 큰 문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 이런 어떤 그 농공 행상 부분에서 그러니까 정말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을 공을 높여주고 이러면 네. 다음에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의 또 분발을 이렇게 촉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해석도요. 그나마 임진왜란 때는 의병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평자호란 때는 의병들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실제 의병장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김덕영 장군은 오히려 역모 혐의로 연루돼서 처형당해요. 그 일본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장수를. 아니 그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뭐 아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누가 나서겠습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뭐 우리 정말 그런 거를 다 반면. 그래서 우리 지금 또 이런 국가 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네. 정말 대우 잘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이 조선시대 정말 이 혼군들이 제위를 할 때 나라는 정말 말도 못하게 어지러웠던 거.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사실은 이제 선조, 광해군, 부자가 이 혼군에 올랐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그런데 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에 성공한 인조도 사실은 좋은 지금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연산군을 폐위했던 그 중종반정하고 광해군을 폐위했던 인조반정하고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중종반정으로 왕이 된 그 진성대군 연산군의 이복 동생은 그냥 추대돼서 네. 이 중종 왕으로 된 거고요. 인조 반정의 성공으로 왕이 된 능양군 바로 이제 인조의 왕자 때의 호칭인데 직접 반정에 참여를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그 광해군하고 악연이 있었어요. 그 동생인 능창군이 광해군 때 역모 사건으로 그 결국 희생당하고 그리고 그 능양군이자 인조의 아버지 바로 이제 그 정원군은 바로 그 화병으로 역시 죽어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복수심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 서인들도 그런 점을 알고 앞으로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은 능양군이다 해서 함께 반정에 참여하고 실제 인조 반정 때도 지금의 저쪽 그 지하철 6호선 구산역쯤에 가면은요 인조 별서 6입이라 해서 인조가 그때 머물렀던 그 흔적을 볼 수 있어요. 네, 이곳에서 직접 반정군을 지휘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반정에 성공을 하게 되죠. 반정이라는 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인조가 굉장히 뭐랄까 배짱이랄까 리더십이랄까 이런 게 좀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이 반정을 성공하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점이 이제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인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광해군 때 물론 광해군이 잘못한 정책도 많아요. 그런데 잘한 부분 특히 외교 부분에서는 실리 외교라 해서 후군과 명나라와의 사이에서 중립 외교 정책을 펼쳤고 네. 이것이 결과적으로 전쟁이라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는데 이 인조가 왕이 된 후에는 광해군 때 했던 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적폐청산 이런 논리로 잘했던 부분도 확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이 광해군의 외교는 전통의 우방국인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행위다. 이런 논리로 친명 배금 정책을 수립했고 이것이 결국 정묘호란, 병자호란. 네. 또 두 차례의 전쟁이 일어났고 이 호란 때는 또 많은 조선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특히 여성들은 끌려갔다가 겨우 살아 돌아오면 환양녀라 불리면서 네. 아마 아실 겁니다. 환양녀의 그렇죠. 비극. 예. 완전히 사회적으로 비속어가 되는 거죠. 원래는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 이런 뜻인데 그 실질적으로 뭐 사회 자체가 이런 여성들이 뭐 정말 자결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광해군 때 어떤 실리 외교로 후금과 명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서 전쟁을 우리가 피했는데 인조가 다시 들어서면서 명나라 쪽으로 이제 치우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후금은 나중에 청나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큰 전쟁을 또 치르게 됩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 진짜 그 임진왜란 겪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마 나라의 어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런 전쟁을 치르게 된 거죠. 그리고 네. 또 더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소위 친명 배금 정책을 수립하면서 저 후군과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 조선이 뭔가 이렇게 국방력에 대한 뭐 투자라든가 안정 네. 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인조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적극적으로 한 일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조의 아버지는 왕은 아니잖아요. 정원군이라고 했고 나중에 인조가 왕이 되니까 정원대원군이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데 상당히 다수의 신하들은 반대해요. 이런 전례가 없었다. 네. 그런데 이제 소수의 측근들을 움직여 결국 원종이라고 해서 그 아버지를 추승을 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게 뭐 국론이 전부 그쪽으로 쏠려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전쟁에 대한 대비가 없이 결국 두 차례의 그 전쟁을 초래하게 된 거죠. 그렇게 큰 전쟁을 겪고도 교훈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다른 일에 이렇게 신경 쓰다가 또 큰 전쟁을 맞게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네요. 대표적으로 인조는 어떤 그 의리 명분 이것만 강조했지 그 실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이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그 어쨌든 현재 정세 그리고 후금은 완전히 이제 신흥강국으로 군사력이 막대한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좀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외교적으로 이렇게 광해군이 했다고 이 정책은 나는 폐기할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두 차례의 전쟁 특히 병자호란 때는 청태종이 직접 쳐들어왔고요. 12만 대군에 끌고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 송파구 지금 석촌도에 가면 삼전도비가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 인조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적인 항복 의식을 하고 청나라 요구에 의해서 세운 비가 대청 황제 공덕비인데 이게 삼전 나루터에 있는 비다라고 해서 네. 삼전도비라고 하고 이것도 한때 우리도 이거 기분 나쁘니까 없애자 뭐 이러다가 요즘에 와서는 아픈 역사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바로 이 석촌호수 가장 원위치에 가까운 곳에 지금 이제 세워져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또 이런 그 역사에서 우리가 좀 다시는 이런 좀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또 이런 다짐도 필요합니다. 우리 4명의 혼군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연산군, 광해군, 선조, 인조. 이 혼군들의 행적 중에서 오늘날에도 좀 안타깝지만 되풀이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도 뭐 사실은 뭐 조선시대판 그 반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탄핵을 어쨌든 몇 차례 겪은 거죠.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탄핵을 당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그 리더가 뭔가 여러 가지 그 문제점 특히 이제 너무 이제 그 독주를 하고 또 이제 반대 세력의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 같은 거 안 들었던 그러니까 이 역사를 그 정말 초월해서 그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이 분명히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도 보면 뭔가 이런 전쟁 위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또 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홍군의 사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더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리더가 가장 그 중요한 그런 그 임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그 리더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그 홍군 바로 이제 너무 어둡게 상황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한 왕들은 결과적으로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나 또는 이 역사에서 아주 준엄한 비판을 받는다. 네. 이런 부분을 잘 이제 인식을 하면서 특히 뭐 이 부분은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각 분야에 여러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 역사에서 이것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가능하면 잘못된 상황들은 되풀이하지 않고 좀 네. 긍정적인 우리 뭐 세종이나 정조와 같은 이런 성군들의 그런 뭐 인재등용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은 이렇게 잘 벤치마킹해 나가는 게 우리가 역사에서 찾는 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의 미래가 정말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혼군에 대한 얘기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 부디 이제 이 시대의 훌륭한 리더, 성군들이 좀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선왕조 전문가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이들 미연의 달빛에 그려지는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창가에 내려오는 달빛이 내 맘을 스쳐요. 잠들지 못한 밤에 홀로 그대의 이름을 불러요. 해달픈 목소리가 그대의 숨결마다
잊지 못한